제가 기억을 하기에 9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1970원이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슈퍼마켓에서 이제 설탕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설탕을 갖다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설탕을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 왔었는데 환율이 1달러가 2,000원이 가까이 되니까 설탕값이 이제 2배가 오르게 되니까 설탕 먹기가 힘들어져서 가정주부들이 설탕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기저귀 애들 기저귀 값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처음 허기스라는 이제 일회용 기저귀가 우리나라 등장해가지고 많이 사람이 썼는데, 이게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분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2배 이상이 되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그런 걸 사재기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이야기 안 되는데 설탕을 대한민국 국민이 사재기한다? 이해가 좀 안 돼요. 기저귀를 사재기한다? 하지만 그런 일이 97년 가을에 일어났었죠. 안녕하세요. 동남아고 고프로 고현경입니다. 저희 동남아고에서는 그 동남아 지역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전문가, 연사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경제 이야기, 또 그리고 뭐 동남아 전체의 지리, 뭐 가보고 싶은 곳, 뭐 이런 지리적인 특징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아세안 어떻게 생겼고 또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지금 역할이 어떤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려대학교의 이충렬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아세안 경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많은 관심사가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국에서 아세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연코 경제 이슈가 먼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동남아 이야기, 또 숨겨진 동남아의 경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전문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신 고려대학교 이충렬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경제통계학부 교수 이충렬입니다.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세계 곳곳 안 다녀보신 데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유럽의 여러 뭐 선진국들, 뭐 미국 포함해서 뭐 선진국들 많이 다녀보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전 세계 뭐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 뭐 프론티어 마켓 이런 데를 가장 많이 다녀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의 이제 과거 그 경험치를 포함해서 이 이머징 마켓 혹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경제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게 됐는데요. 뭐 제가 뭐 배낭여행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경제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의 경제 컨설팅을 하면서 그 나라를 뭐 배우고 제가 갖고 있는 경제 이론을 응용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아마 제 화면에 이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럼 내가 다닌 데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글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많이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주로 이제 소득이 낮은 나라, 개발도상국,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 뭐 2박 3일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나라에 대해서 경제 컨설팅을 할 경우보다 한 달 정도 체류를 하니까요. 물론 뭐 한 달 계속 가 있는 건 아니고 두세 번 나누어 가면서 한 달 정도 체류하면서 거기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그 나라 사람처럼 생활을 해보고,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활을 해보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고 또 한국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게 뭔가를 찾아보는 일을 갖다가 한 15년에서 20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머징 마켓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고 박사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이제 천천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소득이 낮은 나라, 그 이제 시장 중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경제 중심으로 보는 데고, 실제로 구분을 하다 보면 이제 월드뱅크에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월드뱅크에서 구분을 하기에는 보통 한 10여 개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 하면 보통 소득이 낮으니까 이제 동북아는 뭐 과거에는 포함이 되니까 지금은 잘 포함이 안 되고요. 동남아시아 국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10여 개국이 포함되고, 인도 중심의 서남아시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중앙아시아는 일부러 따로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중앙아시아하고 미들이스트 중동 지역하고 또 혹은 북아프리카 지역을 같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후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종교가 비슷해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양식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이제 서브 사하라 지역, 영어로는 혹은 뭐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미로 가면 중미하고 남미를 구분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남미를 구분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같은 이제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제 문화를 갖고 있고 언어도 비슷하고 이런 문화가 있어서 쭉쭉 구분이 됩니다.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은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서구 지역 선진국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니까 일부 이제 그 섬나라를 중심으로 소득이 낮은 나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 신흥 지역과 지금 이제 고 박사님께서 동남아 지역을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 얘기하면 상당히 답을 하기가 굉장히 이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신흥 지역하고 이게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동남아 지역 한국 사람들도 그걸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미를 가본 적 사람이 별로 없고 아프리카 가본 사람도 없으니까 또 비교하기 힘들고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이 그래서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또 오늘날 우리하고 다른 걸 비교하는 것도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하고 한 30년 전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냐 뭐 그런 걸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우리나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좀 이해를 편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한 30년 전 과거를 생각해 본다든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이제 아프리카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다르냐 또 사막 지역은 또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걸 비교해 봐서 하나씩 얘기하면 장님 코끼리 만드시지 몇 개를 갖다가 이제 찾아보면 아 이게 이런 지역이구나라는 걸 이제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 사실 그 신흥 개발 도상 국가 뭐 이머징 마켓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국가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좀 가깝고 우리하고 경제 협력도 많이 하는 단연코 많이 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동남아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사실상 중국하고 동남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하고는 이제 일단 동남아가 좀 가까워졌어요. 과거에 비하면.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딱 분리해서 특징을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예전에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 동남아를 비교하는 이야기들은 과거에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하면 좀 쉬울까요? 그렇죠. 일단 이제 처음에 많은 이제 넓은 스코프를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느 나라들이 다 이제 경기 순환이 있으니까 어떤 위기가 오면 떨어지고 그 이전에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기를 야 그럼 한 30년 전 동안은 어땠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90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한번 테이블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예측치까지 다 포함해서 한 35년간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세계 평균이 보통 한 3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아세안이 한 6%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보통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과거에 제대로 해왔냐는 건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제대로 해왔네라는 것을 보면서 느꼈고 그러면 딴 데 어떡하냐 보면 이제 러시아 아까 얘기한 지역이 있고요. 남미 또 있고 뭐 중동 지역이 있고 아프리카 뭐 이렇게 쭉 구분을 해보면 거기 어떤 지역보다 굉장히 높아요. 최소한 2% 포인트 이상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은 2% 포인트 이렇게 숫자 갖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2%가 이제 한 10년 지나게 되면 한 50%가 되는 거고 복리법으로 올라가니까 20년 지나면 두세 배가 되는 거거든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계산 빨리 하실 텐데 매년 2%니까요. 엄청난 차이를 갖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과거에는 무시했던 나라들이라는 동남아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했죠.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네 마리 용 얘기는 이제 처음 등장한 게 이제 70년대니까 5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국이 한 8% 성장하고 그때 대만, 한국, 홍콩 그다음에 이제 대만, 한국, 홍콩, 싱가포르 네 개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용이라고 쓴 이유는 그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용을 신성시하는 네 마리 호랑이나 용을 그런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 용이라고 써가지고 잘 됐죠. 잘 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이나 싱가포르, 대만이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동남아는 이제 좀 뒤쳐져 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몇 가지 이유를 대면 이제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어요. 왜 그러냐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각 나라가 다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독립을 해서 한 200개 국가가 생겼고 그 당시에요. 200개 국가가 처음 만들었는데 그중에 한 50개는 이미 있었던 나라. 그러니까 유럽의 선진국들, 식민지를 운영했던 나라. 북미 뭐 이런 나라고 나머지 150개 이제 처음 다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이제 처음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뭘 겪냐면 이제 내전을 겪습니다. 근데 한국은 한국 전쟁을 3년 동안 겪었는데 이게 뭐 엄청난 사람이 100만 많은 사람이 죽고 뭐 이상 가지고 생각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굉장히 세게 큰 병을 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같으면 거의 한 15년 이상 20년을 끌면서 천천히 골마가지고 나중에 터졌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신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한 20년 동안 게릴라가 있고 산중에서 전투가 계속 일어났고 뭐 미얀마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크게 세게 고통을 치르면서 남북한이 딱 분리가 되고 체제가 정리가 되고 뭐 독재가 됐든 뭐가 됐든 시작이 탁 되면서 끝났는데 많은 동남아의 국가들은 그때까지도 계속 큰 전쟁을 겪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하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겪는 내부적인 기간에 갈등이 그렇죠.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크진 않지만 자잘하게 계속 이어져 오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불확실성이 무지하게 높고 예. 투자가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 우리는 이제 방향이 명확해졌죠. 한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은 됐고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컸죠. 그게 굉장히 커서 진행이 되는데 그 당시에 보면 홍콩, 영국 당시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명확했고 대만, 중국하고 전쟁을 해서 어쨌든 졌긴 했지만 타이페이라는 지역에 가서 명확했고요. 한국도 명확했습니다. 싱가포르도 인구가 70% 이상이 중국 화교가 되면서 말레이시아하고 독립을 탁 하면서 이제 자기 나라대로 완벽하게 길을 갈 수 있었는데 근데 배팅이었죠 그 당시를 보면. 왜냐하면 그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몰랐지만 이 네 개지 나라는 한쪽 면으로 집중을 했는데 그 해픈 투비 이제 성공으로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동북아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뭐 근면 성실하게 잘 됐고 동남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뭐 굉장히 국가적인 문화적인 특징. 그래서 뭐 유교 자본주의라는 얘기도 그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인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날씨에 저는 이제 그 유교보다도 날씨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날씨의 영향을 안 받고 살아본 지가 한 20-30년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열심히 가을하고 봄에 열심히 일하냐? 그 일하기 좋은 날씨고 만약에 이제 제가 많은 사람이 그 얘기 뭐 고 박사님 말레이시아 오래 살았지만 왜 동남아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냐부터 시간을 잘 안 지키냐부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 항상 당연히 거기 가서 한 1년만 살아보셔. 매일같이 30도 이상이 되는 날씨 1년 내내 계속이 되죠. 그다음에 사람이 에어컨디션으로서 자기 환경을 조정하기 시작한 건 뭐 2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선진국에서는 좀 먼저 됐지만 동남아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조금만 운동을 하면 체력이 확 떨어지고 뭐 열심히 일할까 어쨌든 매니팩처링하고 서비스 산업을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데 힘을 사용해서 일하는 건데 힘을 사용하기에 좋은 환경이 나온 게 사실 2-3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봉제 공장을 만들었다 한국 사람이 그 봉제 공장을 설치하면서 선풍기라도 좀 틀고 에어컨이라도 좀 틀어서 시게 한 게 그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그렇게 하면 사람이 일을 했겠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주어진 자연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 설명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노동 환경이 주어진 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의 용이 정말 유교 자본주의라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냐. 과거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아까 날씨 얘기를 예. 또 하다 보면요. 날씨 얘기하면 유교 자본주의 나온 국가의 그 유교라는 것이 등장한 것이 사계절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계절이 있는 그러면 지구상에서 이렇게 보면 역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최근 현대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고소득이 온 데가 대부분이 다 이제 온댔죠. 사계절이 명확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메콩 델타 지역을 이렇게 베트남 남부 지역을 가면 1년에 뭐 3번 논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 자바 지역, 평야 지역을 가면 3번 농사를 쳐요. 그럼 한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3번을 농사를 치면 1년을 갖다가 이제 12개월을 이제 3개월을 나누죠. 4개월을 나누면 3번을 친다. 그러면 한 번 만약에 뭐 1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면 이거 300톤을 생산하면 1년에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한국 사람 기준으로 볼 때 300톤, 한국에서는 100톤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300톤을 쌀을 생산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곧 부자가 되겠다. 근데 인도네시아 가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300톤을 할 만큼 열심히 일해서 살 필요가 없지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300톤을 일하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이해가 왜 그러냐면 메콩 델타죠. 메콩강 하류의 그 넓은 땅에 사방 2,000km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그 쌀을 어디서 갖다 버려야 되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쌀을 생산해서 그 나라를 외국에 판다는 생각을 하게 된 지가 50년밖에 안 돼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쌀을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먹고 아니면 옆집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갖다 주고 팔고 뭐 이 정도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만드는 땅을
어떤 뭐 큰 회사가 그걸 구입을 해서 뭐 1,000km, 2,000km에 떨어진 나라에 갖다 팔아서 그게 돈이 되면 그 돈을 갖고 다른 물건을 사온다는 사고 방식을 한 게 100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메콩강 하류에 그 많은 땅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왔기 때문에 당시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자기가 먹을 땅만큼 한다고 생각하면 1년에 100톤을 하는 땅에서 어떻게 하냐. 내가 필요한 양만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조금 뭐 옆집에 갖다 판다고 생각하면 뭐 100톤이면 100톤 한 번만 하고 말고 조금 더 하지. 우리나라가 사람이 생각할 때 300톤을 해서 그걸 갖다가 뭐 유럽에 갖다 팔고 미국에 갖다 판다는 생각하는 생각을 아주 최근에 했다는 거. 그런 사고 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생산 활동을 하고 경제 발전하는 데서 그 사고 방식을 고치는데 최소한 30에서 50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됐죠. 그래서 이제 비전이 세대 있다는 교체가 얘기죠. 이제 예. 세대에 걸쳐서 그런 인식의 전환은 왔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더 경제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들이 이제 확실히 많이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게 산업 정책, 경제 뭐 개발 계획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과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 많은 특히나 동남아의 신흥 개발 도상국들이 굉장히 닮고 싶어하는 나라의 모델로 한국을 많이 꼽잖아요. 한국은 뭐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이제 문턱까지 갔다라고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남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일본이나 중국을 닮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을 닮고 싶은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봐서 지금 뭐 많이도 보지만 약간 300년 역사를 보면요. 그럼 이제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되게 많아요. 뭐 지금의 세계 최강국이란 미국. 이것도 뭐 500년 전엔 그냥 미국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였다가 갑자기 여러 나라가 식민지가 돼서 한 1770몇 년도에 독립을 해서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빈국이었다가 몇백 년 만에 최고국이 됐고요. 뭐 영국 입장도 보고 산업혁명 이전에는 뭐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독일도 뭐 한때 그랬고 멀리 보자면 스위스 이거 직업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저 유럽 지역에 용병으로 가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세계에서 제일 소득이 높은 나라가 됐죠. 근데 이제 그런 나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 나라를 안 보고 대한민국을 보냐 이제 이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 얘기를 들으면 수천 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부자의 나라였다는 것도 뭐 인정을 받게 되고. 근데 왜 굳이 한국을 하냐라면 뭐 저는 뭐 이 나라 사람들을 만나봐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그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제일 만만한 나라가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나라들은 뭐 미국 얘기를 하자 보면 일단 땅덩어리가 크다. 예. 그래서 땅덩어리 크다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베트남이 그 정도 자기 경제 발전을 하는데 미국 정도의 땅이 없으니까 그 불가능. 중국이 요새 많이 발전해서 자기들이 중국을 모델로 삼지만 중국처럼 되는 건 거의 불가능.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다르니까. 땅덩어리 다르다는 얘기 플러스 이제 또 힘든 얘기가 그럼 부자가 된 나라 이렇게 모델로 보면요. 카타르가 인구가 한 4, 50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한 200만까지 가서 뭐 부자다라고 했지만 거긴 기름이 있지 않냐. 천연가스. 근데 그거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것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오래된 역사라든가 혹은 뭐 천연 자원이 많다든가 땅도 없는데 보니까 부자가 하나 있는 거야. 그것도 부자가 된 거야 어떤 나라가. 그러니까 보니까 저거는 우리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라는 그 기대감. 아. 기대감을 갖고 이제 자기도 노력하니까 저 친구는 뭐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옛날부터 부자도 아니고. 는 아니야. 그리고 뭐 집안에 뭐 이렇게 땅에서 갑자기 무슨 뭐 금덩이가 그렇죠. 발견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도 저 정도 흉내 낼 수 있겠다. 그렇죠. 아. 저건 우리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오산이긴 하지만 그 하드웨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이제 얘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입장을 그 사람들이 이제 견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예. 그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보고 실제로 대화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아니면 이제 겉으로 나온 얘기는 굉장히 한국이 뭐 이런저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모범적인 국가여서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 내면에는 저 정도는 우리도 흉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조건이 있다는 되게 핵심을 찌르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이나 뭐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아까도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뭐 이 동남아 국가들이나 뭐 동북아 국가들이 굉장히 과거에 사실 잘 해오다가 확 꺾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 저는 2008년 금융위기가 아니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경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거를 빼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태국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다 쓸고 한국도 다 쓸고 그래서 97년 이전과 이후는 뭐 완전히 한국이나 동남아 경제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융위기가 뭐 어디서 시작이 됐던지 그 결과랑 또 사실은 대응 방식도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이제 97년을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30살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갓난아기 시절 자기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학생 입장에서는 200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더 못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날 뭐 IMF 위기라 하는데 뭐 IMF가 사실 위기를 일으킨 건 아니죠. IMF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그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비디오 같은 걸 보여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위기라 그래서 뭐 숫자를 얘기해서 뭐 실업률이 있고 여러분 취업하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생각으로 돌아보면 그보다 한 두세 배 힘들었다. 힘들다는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고 뭐 그런 거죠. 물가는 또 오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으로 나왔는데 스톱 사인이 딱 나면서 가지 못하게 되면 마음은 막 가고 싶어서 죽겠는데 못 가는 상태가 발생했고 오히려 후진 기어를 놓고 돌아가는 상태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는 상태, 생전 처음 보는 위기 상황 이걸 보고 이제 어쩔 줄 모르고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위기에 대해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태국에서 97년 7월 3일 날 이제 증권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시작이 이제 됐어요. 그 시작이 되는 경우가 이제 뭐 주식시장에 이제 주식가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또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그 당시 태국이 이제 그러니까 1달러가 27바트로 이제 하다가 고정 환율제 거의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다가 이제 환율이 6개월 사이에 이제 54바트가 되니까 두 배로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어땠냐면 제가 기억을 하기에 97년 9월 1일이죠. 9월 1일 날 900원 정도가 됐어요. 1달러가 900원. 뭐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 1,300원이다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1,97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달러에 900원 하던 게 1달러가 1,970원이 하니까 두 배가 넘어 오른 두 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패닉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은 이 기억을 못 하겠지만 당시에 우리나라 슈퍼마켓에서 이제 설탕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설탕을 갖다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설탕을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 왔었는데 그 설탕의 대부분이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설탕이 오는데 환율이 1달러가 900원이 되니까 2,000원이 가까이 되니까 설탕값이 이제 두 배가 오르게 되니까 설탕 먹기가 힘들어져서 가정주부들이 설탕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올랐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 좀 기저귀 애들 기저귀 값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처음 허기스라는 이제 일회용 기저귀가 우리나라 등장해가지고 많이 사람이 썼는데 이게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분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배 이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가정주부들이 지금 말하는 무슨 마트에 가가지고 그런 걸 사재기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이야기할 텐데 설탕을 대한민국 국민이 사재기한다? 이해가 좀 안 돼요. 기저귀를 사재기한다? 하지만 그런 일이 97년 가을에 일어났었죠.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던 시절이었고 유학생들이 다 짐을 싸서 들어왔고 그리고 사실 한국은 모든 걸 이제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수입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게 이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죠.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자카르타 있었거든요. 자카르타도 뭐 환율이 어마무지하게 그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은 한국보다도 더 심하게 출렁거려가지고 더 심했죠. 그래서 이런 위기가 사실 동남아를 쫙 퍼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 이제 경제 성장 모델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강력한 리더가 A 인도 특정 산업이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몰빵을 했어요. 잘 되면 와 대박이 나는 건데 거꾸로 그 산업이 안 되면 이제 폭삭 망하는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30대 기업 중에 해당하는 게 한 10개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문제를 일으키다는 게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이제 갚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30대 기업에 쉽게 하면 저희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못 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제 30대 기업 중에서
여러분 생각하면 갑자기 뭐 우리나라 현대 저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뭐 대한항공, 뭐 포스코 혹은 뭐 이런 기업들이 한 10개 정도, 미래에셋 이런 것들이 한 10개 정도가 이제 쭉쭉쭉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뭐 주식 많이 보시는데 갑자기 미래에셋이 문을 뭐 제가 미래에셋과 뭐 관계는 없어서 이런 얘기 들은 거죠. 미래에셋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 정도 되는 기업 예. 포스코라든가 예.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갑자기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은행에 돈을 못 갚는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해서 공장이 멈췄다라는 사태가 한 10개 정도 기업이 백화점 같은 것도 필요해서 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마비가 완전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거의 동남아를 비롯한 한국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는 건데 그럼 이게 왜 일어났냐 이게 하면 부실채권이죠. 은행에 빌린 돈을 못 갚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실채권 비율을 갖다가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걸 만든 게 있는데 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98년도에 부실채권 비율이 한 7% 정도 됐어요. 그 은행에 빌린 대출을 해줬는데 회수를 못한 게 7% 되고 99년도 가면 11% 조금 오르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게 한 50%가 됐거든요. 말레이시아 같은 13%, 태국이 45%.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해준 돈의 반이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상당히 많은 은행이 전멸이라는 표현은 뭐 하겠지만 이제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이랑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 비하면 한국 굉장히 양호해 보이는. 양호하죠. 네. 양호하지만 덩치가 컸거든요, 우린 또. 그렇죠. 그게 또 문제가 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은행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은행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SVC 때문에 이제 은행 위기를 써서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은행 위기라는 단어조차가 없었어요. 동남아에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은행이 마비가 생겨서 금융이 마비되는 상황을 얘기를 했고 두 가지 상황이 또 뭐냐면 그 나라 통화가 약화되는 외환위기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실제로는 특정 통화가 약해지니까 영어로는 커런시 크라이시스 통화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화위기라는 외환위기와 은행이 망하는 은행위기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이제 두 가지를 합하면 금융위기가 되는데 보통 많은 국가에서 그게 하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두 개가 일어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일어나는 건 은행 위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은행 하나가 한두 이제 개가 망하면서 예. 그 은행이 망하면서 여러 개 은행이 망하면 여러 개 은행이 확산되면서 은행 위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미국 달러가 더 세집니까? 이걸 외환 위기라고 부르진 않아요. 네네. 미국 통화 세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은행이 멀쩡한데도 통화 위기라는 게 90년대에 일어났고 그렇죠. 어떤 나라는 두 가지 일어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은행이 문제가 생겨서 망하면서 외환 위기도 동시에 통화 위기도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쌍둥이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가 발생을 해요. 실제로 터지기는 외환 위기가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은행이었다. 그래서 두 가지 위기가 나오니까 결국 원인으로 잘 찾아가 뭐냐면 투자를 잘못한 거고 잘못된 산업과 부정에 투자를 했고 그럼 왜 잘못된 데에 했냐라고 부동산? 이제 아니죠. 성장 모델부터 이제 가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이렇게 특정 지역에 하는 걸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있고 국가라든가 기업들이 그걸 관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 주도형 산업을 했고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또 친인척 비리가 또 낍니다. 특히 이제 그 심한 곳이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곳이 하고 태국이 셌고 우리는 뭐 그 친인척 비리는 별로 없었지만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빚을 은행에 져서 특정 분야에 투자를 했는데 그 특정 분야에 투자한 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세계 경제가 좀 안 좋기도 했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서 기업들이 망했고 그래서 그걸 뜯어 고치면서 경제 성장 모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대한민국이었는데 사실 인도네시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국 같은 나라는 그걸 뜯어 고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 같으면 그걸 뜯어 고치려면은 라든가 태국 같으면 아직도 왕정이기 때문에 왕과 귀족 간에 관계되는 문제 신분이라는 것이 없긴 하지만 거기 노블 패밀리가 있고요. 그 패밀리 문제가 그 사람들이 정경유착이 되고 하는 문제가 이게 뭐 벌써 100년 이상 된 이 나라의 나라인데 그거를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 문제도 발생을 하고 이게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오늘날까지도 이제 뭐 선거를 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는 게 반복되는 게 이제 태국의 일이었고 인도네시아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풀렸죠. 네,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많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걸 그 당시에 그걸 한꺼번에 풀게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들 시위가 일어나고 뭐 때려 어디 시위가 일어나서 특정 지역의 뭐 방화 현상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데 1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고
태국도 뭐 점차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리스트러처링 해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빨리 문제를 풀었고 인도네시아하고 태국은 그걸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잃어버린 10년 얘기를 이제 하고 태국은 10년을 거쳐서 더 가고 있죠. 그 말레이시아는 또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여기 보듯이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중간 정도 되거든요. 예, 숫자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말레이시아의 이제 마하티라는 그 네. 수상이 이제 지금은 이제 90 몇 세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70세 되신 분이 이제 하는 과정에서 또 몇 가지 더 잘 아시겠지만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 이분이 그때 이제 취한 정책은 모든 나라가 더 개방을 해서 외국과 경쟁을 해가지고 체제를 개선하자라는 것이 그게 이제 IMF의 어떤 그렇죠. 프린시플이거든요. 뭐 한국도 뭐 자본시장 열고 이거 뭐 다 기타 하자. 등등 다 열었죠. 다 열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한 10년 동안 고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캐치업을 했죠. 우리도 이만큼 해서 이제는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가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그 정도가 됐으니까 했는데 네. 말레이시아는 거기서 선택해서 어떻게 되냐면 개방하지 말자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변동환율제로 가고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게 아니라 외국환을 갖고 나가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갔죠.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당분간 안정된 수준이고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 채권이 있었고 부실 채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고 또 투기 자본도 그렇게 해결했다라고 성공해서 갔는데 그래서 한 10년을 가면서 말레이시아가 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죠. 왜냐하면 그 이후 한국처럼 개방을 하고 경쟁력을 키워갔으면 되는데 말레이시아는 그 이후도 계속 그 시스템을 유지했으니까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학자들 제가 만나면 하는 얘기가 한국처럼 그때 아예 매를 두들겨 맞았으면 자기들도 잘해야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매를 안 맞은 것이 오히려 더 뭐 후회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가정이 없습니다. 역제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말레이시아 입장으로 보면 우리 지금 그 상태로 나가서 극복을 했으면 지금 한 뭐 25,000불, 30,000불 가 있을 나라가 그렇죠. 지금 계속 15,000불에 이제 머무른다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돼 있죠.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개방하면서 사실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한 부분도 있었고 제도적으로도 좋아지고 뭐 지금은 기업들이 뭐 어떤 위기가 와도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너무 높았던 부채 비율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말레이시아는 시장을 걸어 잠궈서 사실은 굉장히 고통 없이 지나갔다라고 상대적으로 고통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그런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지도자가 말레이시아의 지도자가 이제 마하티르예요. 한국에서 말레이시아 사람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3명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번 마하티르, 최근에 그 이제 오스카 상을 수상하신 미셸요, 양자경이라고 유명하신 분. 그다음에 그 신발 럭셔리 브랜드 중에 하나인 지미추 그분이 말레이시아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3분이 가장 유명한데 마하티르 하면 사실 뒤늦게 이제 총리가 또 돼서 유명한 것도 있지만 동방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룩 이스트 팔러시라고. 근데 동방 정책의 핵심은 또 뭔가요? 경제적으로 본다면. 그 이스트니까 동쪽을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 저보다 더 역사를 잘하겠지만 제 나이 또래 그 말레이시아 교수의 친구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먼저 차범근 축구 선수 얘기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 초에 말레이시아하고 축구를 하는데 뭐 5분 만에 4골인가를 넣어가지고 이제 축구를 말레이시아에서 이긴냐고 이제 전설적인 이제 상황인데 그때 자기도 그 경기를 보고 있는데 그때는 말레이시아하고 우리하고 비등비등했다. 근데 너네들은 지금 월드컵 가고 우리 못 가냐 하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면서 국력 얘기를 그대로 비교를 해요. 그럼 왜 못 가냐라고 얘기를 해봤더니 너네가 차범근 선수가 잘하면 유럽도 가고 계속 너네는 들어오고 나가고 해가면서 개방을 하면서 이 스포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서 사실 내가 16강 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냐. 처음에 예선 통과하는데 수십 년 걸렸고 예선 통과해서 16강 가는데 또 한 10몇 년 걸렸고 뭐 2002년 빼고요. 2002년 빼고요. 이 많은 기회를 하나하나 세상이 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말레이시아가 못한 게 많다. 그럼 이제 말레이시아가 왜 그런가라고 이제 그 사람들 얘기하면 뭐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인구 구성을 보자 이거예요. 인구 구성을 보면 말레이족이 있고 거기 이제 중국인이 좀 말레이족이 한 70% 되고요. 중국인이 또 한 10몇 % 되고 인도인이 와서 있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말레이는 유럽인이 좀 있고 영국 식민지를 겪으면서 인도 문화가 와 있고 중국 문화 와서 이게 합쳐서 이렇게 움직였지만 기본적인 문화는 아마 말레이 문화와 영국식 문화 그다음에 이제 이거였는데 사실 영국 식민지로서 피지배를 받았고
잘 생각을 해보면요. 영국인이 다수가 아닌 지역 중에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영국인이 다수가 되는 오스트레일리아, 예. 또 캐나다, 네. 미국도 뭐 한때 그랬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잘 올라가다가 이제 지금 예. 그러니까 영국인이 다수가 돼서 완전 영국 시스템을 해서 간 게 아니고 원주민이 다수가 되면서 영국 시스템을 어정쩡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한 나라 중에 그렇게 잘 된 나라가 없어요. 그 중에 제일 잘 된 게 말레이시아 정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 동남아에서도 그렇죠. 잘 잘 성장한 되죠. 나라죠. 예. 만불을 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그걸 모델을 보니까 이게 그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의 성공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식민지 당했던 나라의 성공 모델은 아까 네 말의 용 뭐 그 음. 정도밖에 없는 거니까 자기가 과거에 봤으면 항상 웨스트를 본다 그러면 말레이시아의 웨스트를 본다 그래서 인도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 서부 유럽 쪽을 보고 가다가 네. 동쪽을 보니까 식민지를 당했고 우리보다도 자원도 없고 몰살 소득이 낮았던 나라가 자기들의 추월하는 걸 보게 되니까 야 이쪽에 뭐 썸띵 뉴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보기 시작하게 되죠. 근데 보기 시작한다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봤더니 뭐냐 뭐 딴 게 아니라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더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패가 굉장히 작더라.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을 그 당시엔 중국이 아니었으니까 중국이 지금 오늘날 중국이 아니었으니까 대만, 한국, 싱가포르 이렇게 보면요 상대적으로 그 자기들 나라에서 부패가 굉장히 작은 나라 네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공부 열심히 한 나라.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아까 이제 여겼죠.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하고 그렇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그러면 이제 뭐 할 말이 없어요. 저희가 다 부모가 애를 줬짜서 그렇다. 이건 다 당연한 건데 그럼 왜 부모가 애를 줬짜냐? 이게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돈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각 나라의 돈을 보면 미국의 1달러 조지 워싱턴이 있죠. 근데 조지 워싱턴이 대학 나온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나가면 토마스 제퍼슨이 20달러짜리 나오면 이거 대통령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중국 같으면 마오쩌둥 사진이 탁 나와있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왕 혹은 대통령이 이제 주류를 이뤄요. 우리나라 1,000원짜리 이제 퇴가 이황과 5,000원짜리 율곡 이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의 얼굴을 돈에 넣는 나라다 우리가.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 뭐 세종대왕. 예. 이분이 한글을 창제할 때 문치, 음. 정복군주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수진 장군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오펜스가 아니고 디펜스라고요. 우리 나라를 방어해서 이걸 퍼졌다는 얘기고. 어디 침략 그러지 전쟁에서 않죠.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니죠. 그래서 뭘 갖다가 이렇게 영토 전쟁을 해서 한 사람을 올린다든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됐다 이런 개념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나라 예. 5만 원짜리에. 예, 신사입니다. 그건 이제 그 위대한 학자의 어머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너희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 이렇게 숭배하고 수천 년 동안 그래왔냐. 그래서 야 우리 공무원을 갖다가 시험에 뽑는 걸 한 1,500년 해봤다. 그랬더니 괜찮더라. 라는 걸 임상 실험 결과 된 나라. 1,500년 동안의 통계 우리 경험치. 해봤다. 그러면 그렇게 한 나라가 도대체 누가 있냐? 예.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제 우리보다 먼저 수나라 때 그걸 이제 예. 과거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에 가시면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노이 가면 여러 가지 봐요. 근데 이제 꼭 제가 이제 제 관계된 사람한테 가면 문묘를 가라 그럽니다. 이제 그 문묘가 뭐냐면 우리나라 성균관. 성균관도 문묘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성균관도 한때 다른 말로 하면 문묘라고 부르는데 이제 공자묘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베트남 문묘에 가면 이제 그 비석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비석 위에 이제 그 우리 저 거북이가 밑에 기단이 있고 위에 이제 비석 거기 뭐냐면 과거 급제자 명단이에요. 그게. 아.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도 한 500년 전부터 시험회에서 관료를 뽑았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물론 경쟁 시스템이죠. 물론 뭐 귀족자들이라든가 어떤 특정 계층만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경쟁이 세상에 있었던 나라가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교 정신이란 차이니스 컬처라고 자꾸 얘기해서 그게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딴 게 아니고 많은 여러 개 중에서 경쟁심을 북돋아 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뭔가를 갖다 얻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그게 이제 지구상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존재했던 게 그게 아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베트남이 경제 성장을 빨리 하게 되고 중국이 요새 빨리 성장하는 거야. 입학 시험 본다 그러면 뭐 중국 같은 몇억 명이 시험을 보고요.
아니 비슷하게 요즘은 인도도 그런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아니 대학 입학 시험 본다고 한 국가에 비행기를 다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 정말 독특하죠. 외국 그렇죠. 애들이 들으면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대학 입학 듣기 시험을 본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 비행기가 모두 못 들어오게 일정 기간 동안을 다 뺑뺑 돌게 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부를 중요시한다는 개념과 두 번째는 공정 시험. 경쟁, 예. 공정 경쟁을 갖다 한다는 나라. 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뭐 이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인데 그거를 하려면 사회 시스템을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제가 얘기한 마하티르 수상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런 표현이 아니었나. 자기 사회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모델의 하나로서 어떤 그 지식의 중요성, 그다음에 공정 경쟁 이런 타입에서 어떤 약간의 투명성도 자기보다는 여기 투명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의해서 이스트 동양을 보자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체질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하려고 해서 뭐 바뀐 부분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고 특히 뭐 한국의 누구누구와 뭐 네. 비견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마하티르는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해서 국가를 한 단계 뭐 안정시켰다라는 평가도 받고 결국은 성장을 저해했다는 평가도 좀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로 동남아는 그러니까 한국이 좀 빨리 극복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동남아가 굉장히 극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야에서 동남아가 굉장히 많이 잊혀졌어요. 제가 97년, 98년 이때 이제 인턴십을 나가서 자카르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한국에서도 동남아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제가 그런 지역 전공을 할 정도로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잊혀지면서 거의 한국에서는 중국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사이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동남아, 아세안이 굉장히 커져 왔던 것 같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성장이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근데 뭐가 있을까요? 그 금융위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위기 플러스 그 시대의 상황이 아세안 지역이 동남아 지역이 굉장히 변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중국과 영향이 국경을 붙고 있는 나라가 이제 베트남, 라오스 뭐 이렇게 미얀마 이 지역이 되는데 중국이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의 노선의 일부를 포기를 하고 이제 자본주의 국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뭐 등샤오평이 이제 등장하고 80년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다들 긴가민가했어요. 중국이 저렇게 잘 되나 못 되나 어쨌든 뭐 문화 대혁명을 겪고 그다음에 대약진 운동에서 대실패를 하고 뭐 이런 몇 가지 현상을 바뀌면서 중국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개혁과 개방을 하고 뭐 서구하고 개방을 한다 그래서 뭘 하고 되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쫓아갔던 베트남이나 라오스 이런 국가들이 뭐 캄보디아도 포함해서 저거 어떻게 되지 하고 이제 우왕좌왕을 하고 있는데 2000년쯤 돼 보니까 중국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이제 눈에 보니까요. 그럼 자기도 이제 배워야겠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세안에 등록을 하잖아요. 네. 자기도 개방을 하면서 아세안에 등록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97년에 아세안 10 이렇게 딱 완성이 되니까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하겠다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동남아 국가에서 일종의 컨센서스가 됐죠. 그러니까 개혁과 개방을 하고 시장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컨센서스가 돼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당시 입장으로 보면 중국이 워낙 큰 덩어리가 이제 개방을 하는데 저 뭐 10몇억 명이 노동력이 엄청나게 싼 인구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그것만 이용해도 충분하다라는 거로 이제 갔죠. 근데 가서 이제 많은 사람이 중국에 가는데 중국에 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많이 돈을 벌고 생산 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중국인들의 이제 노동력이 이제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딴 걸 보기 시작했죠. 중국 외에 또 없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 한 2005년에서 10년쯤 되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아세안 지역이 이제 우리도 한번 경제를 다 같이 해보자. 정치 체제는 안정이 됐고 웬만큼요. 뭐 게릴라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내전은 다 거의 끝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게 이제 발리 선언 2003년 이제 발리에 모여가지고 아세안 10인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야 우리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선언을 했어요. 뭐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그걸 말씀하셨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제 경제 공동체가 이제 아세안 경제 공동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인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 이게 뭘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경제 공동체란 말을 쓰고 있는 유로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
EU밖에 없었는데 유로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 EC 뭐 EC 이거밖에 없었는데 아세안 이걸 하겠다 그랬으면 이게 그럼 뭐가 경제 공동체냐라고 이제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태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하자.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세안 지역에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책을 한 권 만들죠. 블루프린트라고 그래가지고 아세안 이코노믹 커뮤니티 블루프린트가 이제 등장을 2007년도에 등장을 해서 2007년도에 다 사인을 합니다. 아세안 10이 정상들이 사인을 해서 2008년 1월달에 책이 발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블루프린트가 발간이 되니까 이게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까지 이제 긴가민가 하다 그럼 이런 걸 하는 거구나라고 등장을 해서 네 가지 이제 요건이 이제 등장을 하죠. 뭐 단일 시장이 나오고 뭐 외부 시장에 개방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가지 조건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하니까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생각을 하고 한국도 이해를 했죠. 근데 거기까지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중국도 뭐 계속 개방이 되고 있고 좋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이제 통합을 해가면서 2015년에 만들고 이러이러한 것을 달성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블루프린트가 나오면서 하나씩 진행을 하면서 스코어 카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스코어 카드라는 것이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게 되면 몇 점 몇 점. 실제로 2015년에 이제 스코어 카드 상은 한 70%가 안 돼요. 자기들 목표의 70%만 달성. 이제 한국 사람하고 이제 또 문화적인 차이인데 우리 만약에 어떤 뭐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 내 임기 중에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70% 했다 그러면 거의 뭐 탄핵감이 거야.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너 이거밖에 못했냐라든가 뭐 했냐. 근데 이제 아세안테는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70% 정도 한 걸 갖고 우리가 이만큼이나 했다. 자랑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이상적인 목표를 설치해가지고 했지만 열심히 해서 이거 됐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시작이니까 2025년에 뭘 달성하자 하고 다시 블루프린트를 내고 또 이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세안에서 하는 말이 이런 말 있죠. 아세안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근데 얘기는 무슨 얘기?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는 거 없습니다. 가서 얘들 이거 당장 내년도까지 한다 그랬을 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한 5년 놓고 보면 또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건 없어요. 가다 보면 다 돼요. 근데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그쪽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좀 다를 뿐이라고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아세안 이코노믹 커뮤니티를 만들어지고 뭐 한국 사람들 긴가민가 하는데 하나하나 하고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아세안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물어봐요. 너희들이 언제부터 우리를 믿기 시작했냐. 한국 사람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다 있지만 모험을 해서 거기 가는 거인 동시에 자기 돈을 투자해서 가는 거니까 굉장히 리스크를 이제 줄여야 되는 건데 하나하나 봐보니까 가는 것 같더라. 근데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 기업하시는 분, 중소기업 하시는 분 거기 하시면서요. 무슨 자기 나름대로 무슨 스코어 카드 비즈니스 카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만족되면 5x 30% 이런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어드벤처러스한 분, 모험심 있는 분이 비슷한 회사를 하나 차려. 가서 된대더라. 그러면 제가 됐대. 우리 회사도 가서 비슷한 거 하자. 뭐 이렇게 가는 거. 이게 1번. 두 번째가 뭐냐? 인도네시아 진출하고 뭐 이럴 그렇죠. 때가 사실 그렇죠. 오래전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삼성이 갔대. LG가 뭐 큰 거 만들었대. 그럼 이제 우리 하청업체들이 가서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몇 가지 모델이 생기면서 이제 가기 시작한 게 이제 한 10년 됐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모델이죠. 누가 해서 처음에 아주 모험심 많은 분이 중소기업을 해서 따라간 사람들. 그러면서 10년 동안 갔고. 그다음에 대기업이 가서 이제 우르르 몰려갔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신뢰성도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중국이 이제 개방에서 조금 뒷걸음 치니까 중국에서 이제 고생을 하신 분들이 이제 가고. 뭐 그분이 이제 가장 늦게 간 거죠. 2017년 그 사드 배치와 더불어 이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의 부류로 한국 사람들이 거의 가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뭐 대한민국 사람이 동남아 여행 안 가본 사람 없고 뭐 다낭이 이제 한국 경기도 다낭시 뭐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됐고 이렇게 됐죠 이제. 그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저도 뭐 거기서 살아보고 같이 공무원들이랑 일도 해보고 뭐 기업들이랑 프로젝트도 해보고 많은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시간관념이 말레이시아만 해도 굉장히 저희가 같이 일하기가 좋은 파트너고요.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데는 훨씬 우리랑 또 시간관념이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100에 놨는데 70까지 했으면 굉장히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지 이걸 막 C나 D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 그 100을 맞추기 위해서 어거지로 짜내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밀어내기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우리는 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62년도 얘기면 이제 벌써 예. 70년 전, 60년 전 얘기. 6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 되는 계획을 이제 7번을 해요. 마지막에 이제 96년도까지 걸치는데 그럼 우리가 목표를 세웁니다 항상. 경제 성장률 목표. 근데 그 목표를 갖다가 7번의 경제 개발 5개 되는 계획 중에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지 않은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화솔루션의 사업부별 매출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그거 어쨌든 양적으로 성장을 해서 뭘 보여줘야지 된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우리는 가야 맞춰내는 되니까. 거죠. 맞춰내고 쥐어짜서 예. 나중에 부작용 오면 그때 가서 예. 해결하자. 이렇게 뭐 딱 한 번이 그때가 언젠가요? 그게 이제 1977년부터 81년까지인데요. 왜 오일 그랬냐면 쇼크? 그 당시에 이제 세컨드 오일샥 예. 두 번째 오일샥가 있었고 그다음에 1980년에 우리가 다 슬픈 사건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때 이제 그래서 1980년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가 한 7%쯤 되는데 아니 다 10%쯤 하다가 한 해가 마이너스 몇 프로 하면 이게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게 한 번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 기적을 행하다가 한번 된통 당한 게 97. 위기라고 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예.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굉장히 뭐 사실 더 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왜 지금 동남아가 뜨냐, 동남아 중에 어디 가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질문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남아 고의 고프로 고영경이었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의 이충렬 교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